제 이름으로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밀었습니다. 살아있으면 손해고 죽으면 5억이었습니다. 아버지, 진짜 그럴 거예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그들은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죽음을 돈으로 바꿀 보험 수익자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평범한 노인의 삶에 찾아온 배신과 음모,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처절한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았고,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었던 가족에게 보험 사기를 당했고, 심지어 목숨까지 위협받는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 시작은 아주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김춘식은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조용한 전원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은퇴 전에는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고, 엄격하지만 따뜻한 성품으로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교사였습니다. 퇴직 후에는 배우자와 함께 소일거리 삼아 텃밭을 가꾸고, 주말마다 동네 어르신들과 바둑을 두며 노년을 평화롭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곁을 지켜주던 아내는 5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는 외로움을 달래며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김춘식에게는 외아들 김재훈이 있었습니다. 김재훈은 자영업을 하며 비교적 넉넉지 않은 형편 속에서도 아내 박선영과 아이 하나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었고, 종종 아버지를 찾아와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춘식은 그런 아들이 안쓰럽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퇴직하면서 많은 유산을 물려준 것도 아니었고, 살아있는 동안 자식에게 손을 벌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아들 부부가 갑작스레 집을 찾아왔습니다. 일요일 아침, 평소와 다르게 멀끔한 옷차림으로 온 부부는 평소보다도 공손한 말투로 춘식을 대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번에 보험 하나 들까 해서요. 요즘은 가족보험이 잘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아버지처럼 연세 있으신 분들 명의로 들면 혜택이 더 좋아요. 이건 다 저희가 내고 아버지는 그냥 이름만 빌려주시면 됩니다. 아버님, 요즘은 건강보험도 워낙 잘 나와서요. 그냥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나중에 병원 다니시게 될 일 있으면 저희가 다 챙겨드릴게요. 춘식은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평소 보험 이야기는 잘 꺼내지 않던 이들이 갑자기 그렇게 보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상했고, 며느리의 눈빛은 어딘지 모르게 불편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랜만에 집을 찾은 아들 내외의 웃는 얼굴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자신이 도움이 된다면, 그리고 돈도 내지 않아도 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 하나 이름만 빌려줘서 애들 사는데 도움이 된다면 난 손해볼 것도 없고. 그는 그렇게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보험 설계사는 며느리의 지인으로 보였고, 모든 서류는 그날 바로 작성되었습니다. 서명 당시 춘식은 수익자나 세부 조건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했습니다. 단지 복잡한 건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라는 말에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며느리 박선영은 서류를 챙기면서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확인했고, 김재우는 그동안 김치냉장고에서 꺼낸 반찬을 접시에 덜며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일상 속 자연스러운 가족의 모습처럼 보였지만 그 안엔 의심할 만한 구석이 여럿 있었습니다. 김춘식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자신이 서명한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아들 김재훈도 자신도 아닌 며느리 박선영이었다는 사실을. 또한 그 보험은 단순한 건강보험이 아닌 사망 시 거액이 지급되는 고위험 보장성 생명보험이었으며, 지급 조건에는 사고사, 특히 실족사, 낙상사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며느리 박선영은 과거 보험사에서 일한 경력이 있었고, 고위험 보험 상품의 구조와 빈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춘식이 연로하고 혼자 산다는 점, 그리고 보험 설계 구조를 전혀 모른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김춘식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날 밤도 평소처럼 자신의 안방에서 TV를 켜고 바깥을 바라보며 혼자 된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가 들이마신 가을 공기 속엔 이미 싸늘한 배신의 기운이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재훈과 박선영은 부쩍 자주 김춘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꼴로 찾아와 식사를 함께하고 그의 건강 상태를 세심하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식사는 잘 챙기세요? 혹시 어지러움 같은 건 없으셨어요? 괜찮아. 아직 내 몸은 내가 잘 챙긴다네. 그녀는 매번 핸드폰으로 김춘식의 얼굴을 슬쩍 촬영했고 집안 곳곳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다정하고 친절한 말투로 춘식을 대했기 때문에 그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참된 며느리라고 생각하며 지인들에게 자랑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행동은 철저한 계획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들은 보험금 수령을 위한 사고를 만들어내기 위한 사전 조사와 정황 수집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춘식은 그 사실을 모른 채 매일 아침 텃밭을 손질하고 저녁엔 라디오를 들으며 아내 사진 앞에서 소주 한 잔을 따르는 평범한 하루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그의 평범한 노년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신호는 그의 정원 계단이 한밤중에 미세하게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길고도 긴 지옥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보험 계약서를 작성한 날 밤, 김춘식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낯선 불안감이 가슴에 내려앉았고 서명했던 종이의 촉감과 며느리의 눈빛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걸까? 보험이라니. 괜히 이름을 빌려준 건 아닌가? 그는 늦은 밤 텃밭 한쪽에 앉아 담배 한 개비를 피우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랜 시간 교육자로 살며 많은 학생들을 만나왔던 그였지만 사람 보는 눈은 결국 가족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편 김재훈과 박선영 부부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박선영은 조수석에서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확인했고 김재훈은 운전대에 손을 얹은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 아버진 죄 없잖아. 지금 와서 감정 들먹이지 마. 누가 쿠인하자고 했어? 우리 집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놓고 이젠 무슨 말이 하고 싶은데? 그건 나도 잘못했지. 그때는 진짜 잘 될 줄 알았어. 주변에서 다 벌고 있었다고. 나만 안 하면 바보 될 것 같았단 말이야. 바보 안 되려고 우리 인생을 말아먹은 거야? 당신 한심한 투자 때문에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은 다 마이너스야. 탓값 못 막아서 연체된 거 당신 알긴 해? 나중엔 우리 애한테도 손 벌려야겠네. 그렇게까지 말하지 마. 나도 힘들어. 나도 지금 밤마다 잠 안 와. 내가 다 망쳤다는 거 알아. 그래도 가족이니까 같이 해결해 나가야. 같이? 언제는 혼자 결정해놓고 이제 와서 같이 해결하자고? 내가 몇 번을 말렸는지 기억은 해? 당신이 내 말 다 무시했잖아. 결국 그 고집이 우리 인생 다 망가뜨렸다고. 그래서 보험으로 아버지 이름 쓰자고 했잖아. 나도 인정하고 서명했어. 근데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지? 마음이 자꾸 무거워. 그 무거운 마음으로 뭐가 해결되는데? 코인으로 날린 돈은, 빚은 아버님 보험이라도 있어야 숨통이라도 트이는 거야. 현실 좀 봐. 이상한 양심 들먹이지 말고. 나는 지금이라도 이거 그만두고 싶어. 아버지 눈 보면 자꾸 미안해서 눈을 못 마주치겠다고. 그런 사람한테 보험을. 그럼 당신이 갚아. 코인으로 날린 3억, 당신 혼자서 갚을 수 있어? 우리 아들 학원도 끊겼고 보험도 해지됐어. 한 달에 이자만 180만 원이야. 그거 당신이 감당할 수 있어? 없지. 그래서 결국 이렇게라도 해야 하는 거겠지.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려. 아버님한테 너무 정 주지 마. 정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니까 이번엔 머리로 판단하자. 우리가 살아야지. 그게 부모가 바라는 거 아니야? 김재훈은 한참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당신 말 맞아. 내가 다 망쳤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
근데 우리 아버지는 당신이 말하는 수단이 아니야. 최소한의 존중이라도 있자. 존중? 당신이 말아먹은 그날 이후로 우린 존중받을 여유도 없어. 생존이야. 무조건 살아남는 거. 감정 다 버리고 숫자만 보는 사람만 살아남는 세상이잖아. 그걸 아직도 몰라? 김재훈은 2년 전 친구의 권유로 가상자산에 손을 댔습니다. 처음엔 소액 투자였지만 수익이 나는 걸 보면서 점점 규모가 커졌고 결국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받아 코인에 넣었습니다. 2022년 하반기 급락장이 찾아오면서 모든 자산이 순식간에 증발했고 남은 것은 원금보다 큰 빚뿐이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아내 박선영에게 숨기고 있었습니다. 대출 상환 고지서가 날아들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했고 결국 박선영에게 들통났습니다. 박선영은 분노와 실망에 휩싸였고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몇 달 후 마지못해 집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우리 애한테 이딴 꼴 안 보여줄 거야. 지금 상황 수습 못하면 당신 혼자 살아. 난 더 이상 같이 못 살아. 김재훈은 궁지에 몰린 채 아버지 김춘식을 떠올렸습니다. 김춘식은 가진 것이 많지는 않았지만 작은 전원주택과 노후 대비로 들고 있던 약간의 예금, 그리고 국민연금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빚을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박선영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보험 하나만 잘 들면 돼. 당신 아버지 혼자 사시잖아. 우리가 돌보는 척하면서 조금씩 준비하면 되는 거야.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사람 목숨을. 그럼 당신이 코인 말아먹은 돈은 누가 책임져? 우리의 인생도 말아먹을래? 이제 현실 좀 봐. 감정 따위로는 빚 못 갚아. 며칠 후 박선영은 직접 보험 설계사 지인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고위험 보장형 생명보험 상품을 알아봤고 피보험자는 김춘식으로 수익자는 본인 박선영으로 설정했습니다. 이건 실족사나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대 5억까지 지급됩니다. 연령 조건이 살짝 불리하긴 하지만 보장 금액은 꽤 크고 고의성이 없으면 문제될 일도 없습니다. 박선영은 곧바로 계약서를 준비했고 김춘식에게는 가족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접근했습니다. 김춘식 앞에서는 유순한 며느리의 모습으로 김재훈에게는 보험료는 자신이 전액 부담하겠다고 말하며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박선영은 김춘식의 집 구조를 세밀히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원 계단의 각도, 욕실 타일의 미끄러움, 창문 손잡이의 위치까지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심지어 CCTV 설치 기사에게 연락해 노인 안전관리용이라는 명분으로 실내에 녹화용 카메라를 설치하고 각도까지 조정했습니다. 김춘식은 이 모든 상황을 전혀 모른 채 평소처럼 일상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놈들이 왜 이렇게 자주 오지? 전에는 명절에도 간신히 얼굴 비치더니 요즘엔 무슨 일 있나?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을 향한 사망보험 설계라는 무시무시한 계획일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김춘식은 마당을 정리하다가 정원 계단의 돌 하나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내가 며칠 전에 제대로 고정시켰는데 왜 이렇게 느슨해졌지? 그는 돌을 다시 단단히 고정시키고 자리를 떠났지만 그 장면을 집 안창문 너머에서 박선영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또다시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무표정한 얼굴로 촬영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10월의 어느 날 김춘식은 아침 일찍부터 텃밭 뒤편 돌계단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전날 비가 내린 탓에 흙은 눅눅했고 낙엽은 축축하게 바닥을 덮고 있었습니다. 춘식은 물기가 오른 계단을 보며 잔가지와 이끼를 걷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는 박선영이 장갑을 낀 채 잡초를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늘도 예의 바른 며느리처럼 행동하고 있었지만 눈빛은 어딘가 매서웠습니다. 이 돌은 미끄러우니까 조심하게. 비 온 뒤라 더 위험하네. 네, 아버님. 여기요. 이것도 치워드릴게요. 김재훈은 계단 옆쪽의 풀숲을 정리하는 척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은 굳어졌고 손끝에 알 수 없는 결심이 서린 듯 했습니다. 김춘식이 허리를 굽히는 순간 김재훈은 계단 가장자리에 선 아버지의 등을 가볍게 그러나 정확히 밀쳤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작지만 강한 힘, 순간적인 충격과 함께 김춘식의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는 중심을 잡으려 했지만 젖은 낙엽과 이끼로 뒤덮인 계단은 이미 그의 발을 배신한 뒤였습니다. 돌계단 아래로 그의 몸이 구르며 쾅 하고 큰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마치 묵직한 돌이 구르는 듯한 그 소리는 정원 전체에 울렸고 근처 새들이 일제히 날아올랐습니다. 으악! 이게 무슨... 몸은 제어할 수 없이 돌계단을 굴렀고 무릎과 팔꿈치가 긁히며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가슴은 숨이 막힐 듯 아팠고 갈비뼈 쪽에서 쿡쿡 찌르는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뒤통수가 땅바닥에 부딪히며 잠시 시야가 흐려졌고 온몸의 감각이 흐트러졌습니다. 어머, 아버님. 괜찮으세요? 발을 헛디디신 건가 봐요. 그녀는 놀란 척했지만 입가에는 미묘한 경직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선영은 얼굴에 손을 대며 전화를 꺼냈고 곧 119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우면서도 빠르지 않았고 김춘식의 손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박선영의 눈은 김춘식보다 계단에 흩어진 핏자국을 먼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처음엔 떨어진 장갑 근처, 다음엔 바닥에 떨어진 피 묻은 낙엽, 그리고 마지막엔 쓰러져 있는 김춘식의 전신. 재훈아, 이게 도대체... 아버님, 걱정 마세요. 금방 앰뷸런스 도착할 거예요. 근데 아버님 혹시 어지럼증 있으셨어요? 김춘식은 통증과 혼란 속에서도 아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김재훈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김춘식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된 뒤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골반과 갈비뼈 3대에 골절이 있었고 추가적인 뇌출혈 소견도 보였습니다. 그는 곧바로 입원했고 담당 의사는 최소 4주 이상의 절대 안정을 권고했습니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고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병실 안 하얀 침대 시트 위에서 김춘식은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조용히 들어오고 있었지만 그의 가슴속은 먹구름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날 오후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고 김재훈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과일 바구니 하나와 영양제 음료 2병이 들려 있었고 그의 얼굴은 굳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조심 좀 하시지. 보험금 나오긴 하겠네요. 너 지금 뭐라 했냐? 아니, 그냥 보험도 들어놓으셨잖아요. 뭐, 치료비도 나올 거고, 큰일 안 나서 다행이라는 얘기였어요. 그래, 치료비도 나오고 다행이란 말이구나. 예, 뭐, 선영이도 깜짝 놀랐죠. 갑자기 그런 사고가 생길 줄이야. 그래, 선영이 말이야. 많이 놀랐겠지. 근데 내가 말한 보험금이라는 말, 그건 무슨 의미로 한 말이지? 아버지, 그게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요즘 다들 보험 하나쯤은 들어놓으니까요. 혹시라도 있을 상황을 대비해서. 요즘 사람들은 다 그렇다 이거냐? 사람 넘어져서 다친 것도 모자라. 보험금 타게 됐다고 다행이라 말하는 게 말이 되냐? 아버지, 저 그런 의도 아니었어요. 그냥 말이 헛나온 거죠. 죄송합니다. 그래, 헛나온 말일 수도 있지.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냐?
다만 그 말이 꼭 내 입에서 나왔어야 했나 싶어서 그러는 거다. 죄송합니다. 그 순간 김춘식의 머릿속을 한기가 훑고 지나갔습니다. 아들이 단순한 걱정에서 내뱉은 말이 아니라는 걸 그는 직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보험금이라는 단어가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그는 아들의 손에 들린 과일 바구니를 바라보다가 문득 보험에 서명하던 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분명히 그땐 가볍게 생각했었는데 그래, 너희가 말했던 보험. 그게 이걸 노린 거였나?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날의 퍼즐들이 퍼뜩 떠올랐습니다. 갑작스러운 보험 서명 권유, 자주 찾아와 친절을 베풀던 며느리, 집안 곳곳에 달린 CCTV 미끄러운 돌계단. 김춘식은 말없이 김재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감정을 지운 듯했고 도리어 무관심한 태도가 더 깊은 의심을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춘식은 그 자리에서 분노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 확신이 없었고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속셈이 어디까지 닿아 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먼저 연기를 하기로. 그래, 내가 다 모르는 척 해보자. 이 인간들이 어디까지 가는지 끝까지 보자오. 그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가에는 피가 말라붙어 있었고 갈비뼈가 욱신거렸지만 그는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그래, 내가 와줘서 고맙다. 이 늙은이가 조심했어야지. 내 엄마도 하늘에서 웃고 있겠지. 김재훈은 뭔가 놀란 듯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오래가지 않았고 금세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회사 일 있어서요. 자주 못 올 수도 있어요. 선영이가 다음 주쯤 또 올 거예요. 아버지 잘 계세요. 김춘식은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재훈이 병실을 나간 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김춘식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귓가에 아들의 말이 떠돌았고 계단 아래로 굴렀던 그날의 장면이 반복 재생되었습니다. 그 장면은 이제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의심의 시작이 되어 그의 마음을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퇴원 후 자신이 직접 이 모든 것을 밝혀내리라고,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김춘식은 병원에서 퇴원한 지 며칠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불편한 몸을 간신히 움직이며 집 문을 열었을 때 익숙했던 공간은 낯선 분위기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처음 들어온 건 마당 한가운데 설치된 낯선 CCTV 카메라였습니다. 그 방향은 정확히 집 현관과 정원 돌계단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시선 끝에서 한참을 멈춰 섰습니다. 저건 원래 없던 건데.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천천히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여는 순간 또 하나의 낯선 기계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천장 한켠에 달린 모션 감지기, 그리고 창문 옆에 붙은 조그마한 적외선 센서. 아버님, 오셨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그래, 덕분에 아직 안 죽었지. 박선영은 어색하게 웃으며 다가왔고 자연스레 김춘식의 방안을 쓱 둘러보았습니다. 아, 저거요? 그거 혹시 또 다치실까 봐요. 실시간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 모션 감지기랑 센서 좀 설치했어요. 괜찮죠? 김춘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그래. 참 편리한 세상일세. 요즘은 다 이런 것도 다는 모양이더군. 요즘 어르신들 다들 이렇게 하세요. 저희도 걱정되니까요. 뭐든 실시간으로 봐야 저도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가? 텃밭도 다 파헤쳐졌던데. 그건 왜 그런가? 아, 거긴요. 잡초가 너무 많이 자라 있어서요.
저랑 재훈이가 좀 정리했어요. 예전보다 손이 더 많이 가서요. 그렇겠지. 텃밭이라는 게 손이 자주 가야 하긴 하지. 허나 거기 돌담 아래쪽 줄기들은 내가 따로 손봤던 자리인데 그걸까지 몽땅 없애놨더군. 어머, 거기도요? 제가 몰랐네요. 그냥 흙 정리 좀 하려고 했던 건데 괜히 건드렸나 봐요. 괜히 건드린 게 아니라 잘 건드렸지. 누구라도 정성 들여 키운 자리 치우는 데는 각오가 있어야 하거든. 아버님,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시지 마세요. 저희 진짜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병원에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힘들었지. 누가 내 허리를 밀어서 계단 굴렀다고 생각해보면 아무리 참을성이 있는 사람이라도 속이 편하진 않겠지. 밀다뇨.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 그냥 미끄러지신 거죠? 제가 뒤에서 보긴 했는데 분명히 발을 헛디디신 거였어요. 그래, 발을 헛디딘 거겠지. CCTV도 새로 달고 감지기도 다 달아놓고 이제는 나 혼자 쓰러질 일도 없겠구먼. 그럼요. 이제는 저희가 다 지켜볼 수 있어요. 혹시라도 넘어지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게요. 그거 참 고맙구먼. 이제는 내가 걷는 것도 보고, 자는 것도 보고, 꿈속에서 누굴 만나는지도 보겠군. 아버님, 무슨 그런 말씀을, 저희는 정말 걱정돼서. 그녀의 말은 친절했지만 그 속에 묘한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김춘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가 앉은 자리 바로 위쪽 모션 감지기에 붉은 점 하나가 전멸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멸이 마치 누군가의 숨소리처럼 김춘식의 머리 위에서 깜빡였습니다. 이젠 대놓고 감시하는구나. 내가 모를 줄 알고 참 대단하다. 그는 주방 쪽에서 들려오는 박선영과 김재훈의 나지막한 대화를 들으며 천천히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작은 손수건으로 방안을 훑었습니다. 그는 벽지 뒤에 미세한 틈, 가구 뒤에 작은 설치 흔적, 전기 콘센트 근처의 스티커 하나까지도 눈여겨보며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춘식은 병원에서 퇴원한 뒤에도 한 간호사와 종종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름이 이서연, 병원에서 만난 따뜻한 성격의 간호사였습니다. 그녀는 늘 진심 어린 말투로 김춘식을 대했고 입원 중이던 날들에도 다른 간호사들과 달리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큰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서연은 단순한 간호사가 아니었습니다. 간호대학 졸업 전 보험 설계사로 3년간 일한 경험이 있었고 특히 고령자 대상 상품에 대한 지식이 많았습니다. 그날도 병원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둘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김춘식은 불편한 다리를 끌고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왔고 이서연은 먼저 도착해 따뜻한 생강차를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셨어요? 날씨도 추운데 밖에 오래 계시지 않으셨죠? 괜찮네. 여긴 조용해서 마음이 좀 편해지는구먼. 할아버지,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래, 말해보게. 그쪽이 하는 말은 내가 귀담아 들을 만하니. 며칠 전 병원 서류 정리하다가 할아버지 명의로 등록된 보험 내용을 우연히 봤어요. 물론 정식으로 열람한 건 아니고 우연히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좀 있어서요. 그래서 뭐가 이상했나? 할아버지, 그 보험 수익자가 아드님이 아니에요. 며느리예요. 그리고 보장 내용도 일반적인 보험이랑은 달라요. 특약이 너무 많고 고위험 사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뭐라고? 수익자가 선영이란 말인가? 그리고 가장 큰 특약이 낙상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5억이 지급되는 조건이에요. 심지어 단순 골절엔 아무런 보장이 없어요. 극단적인 상황에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더라고요. 김춘식은 들고 있던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정말인가? 선영이가. 그리고 그 보험은 최근에 가입된 겁니다. 6개월도 안 됐어요. 보험료 납입자는 며느리 이름이더라고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날 계단에서의 불길했던 느낌, 미세하게 밀렸던 손끝의 감각, CCTV가 모션 감지기, 파헤쳐진 텃밭, 자주 오던 발길들, 모두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였구나. 그랬던 거구나. 날 죽이려 했던 거였어. 보험 때문이었어. 할아버지, 죄송해요. 너무 늦게 말씀드려서 이게 민감한 내용이라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할아버지께서 위험한 상황에 계신 것 같아서. 아니다. 고맙네. 그대 아니었으면 난 그냥 늙어 죽겠거니 하고 살았을 게야. 이젠 알았으니 가만히 있진 않을 거야. 혹시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도 이 일 그냥 지나치고 싶지 않아요. 그날 이후 김춘식은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눈빛은 매서웠고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준비된 자만이 할 수 있는 싸움의 냉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준비한 반격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김춘식은 모든 퍼즐이 맞춰진 그날 이후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배신감도 모두 속으로 감췄습니다. 대신 그는 조용히 아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반격은 연기를 기반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 맑은 정신과 침착함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만큼 평온하게, 그러나 누구보다 정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첫 번째로 서재에 오래된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 안에는 과거 교육자로 일하던 시절의 기록들과 함께 간단한 영상 편집 프로그램과 음성 편집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기록은 말보다 강하다는 걸 예전에도 많이 느꼈지. 이젠 그걸 써먹을 때야. 그는 방 안에 설치된 CCTV의 사각지대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구 뒤, 천장 각도, 빛의 방향, 그리고 일부 장비의 전원이 꺼지는 새벽 시간을 노려 무음 테스트 녹화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그는 무심한 듯 가족들과의 대화를 자연스럽게 스마트워치에 녹음했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묻는 말, 경제적 이야기를 슬쩍 흘리는 며느리의 말투, 아들의 무심한 응답까지 모든 게 녹음되었습니다. 아버님, 이 집 유지비도 만만치 않아요. 언젠가는 정리하셔야 해요. 우리도 도울 수 있을 때 도와야죠. 요즘 세금도 많이 나오고 그냥 생각이라도 해두세요. 김춘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반응했지만 마음속에서는 그 말들이 증거의 일부가 되어 하나씩 쌓이고 있었습니다. 계획대로야. 내들이 내 앞에서 편하게 말하는 그 모든 것 그대로 남겨두마. 춘식은 또한 정원 곳곳에 오래된 구식 레코더를 설치했습니다. 외부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아 추적도 어렵고 단순히 음성만 기록하는 장비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돌보던 텃밭 아래 묘목 상자 안에 오래된 소형 카메라를 숨겼고 정기적으로 메모리 카드를 갈아 끼우며 모든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예전 제자 중 하나였던 인물이었습니다. 우진이 맞지? 이 선생님 기억 못하겠나? 아, 선생님, 김춘식 선생님. 와, 정말 오랜만입니다. 가까운 곳에 사무실 냈다는 얘기 들었지. 변호사 됐다고 동창들이 모임에서 자랑 많이 하더군. 기특하더구먼. 과찬이십니다. 그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반갑네요. 여기 앉으시죠. 따뜻한 차 한 잔 드릴까요? 그래, 고맙지. 녹차 한 잔 부탁하네. 따뜻한 찻잔이 테이블 위에 놓이고 두 사람 사이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춘식은 자그마한 종이봉투 하나를 꺼내어 천천히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봉투는 오래된 것처럼 보였고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우진아, 이 봉투 안에는 내가 직접 모은 자료들이 들었어. 사진도 있고, 녹음도 있고, 보험 서류도 있지. 다 중요한 것들이다. 이게
무슨 자료인가요, 선생님? 혹시라도 내가 병원에 실려가거나 의식을 잃게 되는 일이 생기면 이걸 경찰이나 언론에 전달해 주게. 정확한 시점은 내가 미리 정해서 연락할 테니 그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선생님,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가족 문제신가요? 말 못할 일이지. 말하면 지금 내가 준비한 이 조용한 복수가 소용없어질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언젠가는 이 봉투가 내 말 대신 말해줄 거야. 정확하게 빠짐없이. 선생님, 혹시 위협받고 계신 건가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더 빠를 수도. 아니다. 경찰은 지금 필요 없네. 아직은 시기상조야. 지금은 내가 준비하는 시간이야. 내가 내 손으로, 내 방식으로 이 문제를 마무리 지을 거야. 나는 평생을 학생들 앞에서 살아왔지. 정직하게, 바르게 살라고 말했어. 그런 내가 지금 당하고만 있다면 그건 내 삶을 부정하는 거나 다름없지 않겠나. 신우진은 선생님의 주름진 얼굴을 보며 무언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그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결심은 이미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 자료,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정말 위험한 상황이 오게 되면 저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저도 선생님께 배운 사람입니다. 그 말 참 고맙구나. 역시 교사는 제자한테 배운다고 했지. 그 말이 지금 이렇게 와닿는구먼. 그리고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에 쥔 찻잔이 약간 흔들렸지만 걸음은 단단했습니다. 돌아서는 뒷모습에는 두려움도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신우진 변호사는 책상 서랍 속 가장 깊은 서랍 안에 그 봉투를 넣어 잠갔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 맨 먼저 그 봉투를 확인하는 일이 루틴이 되었습니다. 한편 김춘식은 다시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동네 카페에 들러 신문을 읽고 텃밭에 나무를 타듬고 사람들과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이 치밀한 계산 아래 이뤄진 연극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복수의 시계는 조용히 하지만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김춘식은 텃밭에 나가 고구마 순을 다듬으며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여느 노인과 다름없는 하루였지만 그의 주머니 속에는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수개월 동안 모은 녹취 파일, CCTV 캡처 영상, 병원 기록, 그리고 자신이 직접 작성한 일지의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춘식은 그날 밤 자신이 수집한 증거들을 정리해 보험사에 직접 제출하였습니다. 예전 교사 시절 자료를 정리하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기에 모든 파일은 날짜와 상황별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조사부 담당자는 평소와 달리 이메일을 직접 열어보며 눈을 좁혔습니다. 피보험자 본인이 사고를 의심하고 직접 제보했다고요? 게다가 보험 계약 후 몇 개월 만에 사고 발생, 녹취까지 첨부됐다면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팀은 본격적인 확인에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김춘식의 스마트워치 자동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고 직전 며느리 박선영의 목소리가 명확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님, 거기 조심하세요. 계단이 미끄럽거든. 제가 사고 직후 응급처치가 아니라 사진 촬영부터 했다고요? 이건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닙니다. 심박수 변화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급격한 자세 전환과 심박 상승이 사고 직전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추락이 아니라 충격에 의한 실신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단 하루 전 박선영은 보험사에 보장 내역 변경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단 2시간 후 보험금 청구 준비 서류가
보험사로 접수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피보험자가 사고 전부터 위험한 기분이 든다는 식으로 주변에 언급한 정황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보험사는 즉시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였습니다. 사고의 고의성 여부를 조사한다는 명분으로 내부 감사팀까지 투입하였으며 모든 자료는 법무팀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며칠 후 김춘식은 보험사로부터 공식 통지를 받았습니다. 현재 청구권에 대해 지급이 보류되며 고의 사고 여부를 판단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김재훈과 박선영은 또 다른 시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춘식이 최근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요양원 입소를 추진하며 진단서를 요구하였습니다. 아버님, 이번에 요양원 서류 하나만 더 떼자고요. 보험도 전환되니까 더 좋은 조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내 말대로 해보자꾸나. 춘식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스마트워치 녹음 버튼을 이미 눌러두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보험사 법무팀은 김춘식에게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조사 결과 고의 사고 정황이 매우 짙으며 민형사상 대응 가능성도 고려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김춘식의 집 앞에 차량이 하나 미끄러지듯 들어섰습니다. 김재훈과 박선영 부부가 무표정한 얼굴로 내렸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들의 표정은 단숨에 뒤틀렸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아버지 짓이었어요? 조용히 하거라. 이 동네 다 들리겠다. 보험사에다 뭐라고 말하신 겁니까? 우리가 아버님을 민 거라고요? 그거 다 거짓이에요. 오해라고요. 오해야! 내가 너희보다 늙었을지는 몰라도 바보는 아니다. 김춘식의 말에 박선영은 순간적으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재훈은 한숨을 내쉬며 거실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도 사정이 있었다고요. 너희 사정이 내 목숨보다 중요하냐? 너희 빚을 갚자고 날 죽이려 했다는 거냐? 아니에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냥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려고. 그래, 너희는 늘 그렇게 말했지. 혹시 몰라서 그냥 대비로 아버님 이름만 빌리는 거. 말은 번지르르 했지만 결국 다 계산이었잖니. 내 죽음까지 포함된 너희 계획. 박선영은 흥분한 듯 손가락으로 김춘식을 가리켰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시겠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를 파멸시키겠다는 거예요? 아니,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파멸시킨 거다. 난 그걸 그냥 지켜보았을 뿐이다. 그 순간 박선영이 거실 탁자 위에 있던 서류 뭉치를 손에 쥐고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문서들이 흩어지며 방안은 삽시간에 어지러워졌습니다. 이 집도 결국 아버님 이름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집 이미 내 명의에서 빠졌다. 앞으로는 너희가 이 집에 들어오는 것도 원치 않는다. 박선영은 놀란 눈으로 김춘식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재훈은 그제야 고개를 들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보험사에 말했구나. 그게 다였어. 아버지는 끝까지 가족보다 자존심이 중요했어. 자존심이 아니다.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존엄이다. 그걸 너희가 건드렸고 나는 지켜냈다. 아버님이야말로 가식이에요. 평생 정직하다는 말만 하셨지만 결국 이렇게 뒤통수 치실 줄 몰랐어요. 가족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게 정직이에요. 내가 한 건 진실을 말한 것뿐이다. 뒤통수를 친 건 너희들이지. 난 그저 맞은 사람일 뿐이야. 왜 하필 보험사에 말을 해요? 그걸 굳이 말해야 속이 시원했냐고요? 가족 문제는 가족끼리 해결하는 거지. 남한테 퍼뜨려서 좋을 게 뭐예요? 그 보험 계약서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고 내 생명을 담보로 한 조건이 적혀 있었지. 그건 더 이상 가족끼리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아버님이 유산 안 주겠다는 거죠? 좋아요. 그럼 우리도 손 놓고 있지 않을 겁니다. 누가 뭐래도 이 집 반은 재훈 씨 거예요. 자식으로서 당연한 권리예요. 반 권리.
내가 한 일은 권리를 넘어서 사람 목숨값을 계산한 거다. 그걸 권리라고 생각한다. 너는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다. 아버지는 늘 이랬어. 겉으로는 착한 척, 정의로운 척 하면서 결국 자기 감정 하나 못 참고 폭탄을 터뜨리잖아. 결국엔 이렇게 우리를 쫓아내는 거잖아. 그동안 해준 게 있다면 감사하마. 하지만 그건 가족으로서가 아니라 보험 수익자라는 역할로 해준 거겠지. 그럼 아버지, 앞으로 혼자 사세요. 아프셔도 찾지 마시고 죽으셔도 연락하지 마세요. 우린 이제 남남이에요. 알겠어요? 그래, 그 말 내가 녹음해도 되겠니? 너희가 나를 가족으로 보지 않겠다니. 나도 그리하마.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김춘식은 자신의 스마트워치를 천천히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붉은 불빛이 전멸하며 대화가 녹음되고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녹음하고 계셨어요? 그렇다. 너희는 언제나 내 말을 의심했고, 나는 언제나 너희 말을 기록했다. 그게 이 집안의 진짜 모습이었다. 그 순간 재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한치의 여유도 없이 자신을 밀어붙이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더는 평범한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단한 돌처럼 침착했고 단어 하나하나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재훈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중얼거렸습니다. 망했다. 우리 진짜 망했어. 그제야 재훈은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대화가 법적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 보험사와 경찰, 법원에까지 넘어간다면 단순한 가족 다툼이 아닌 보험 사기 및 고의상해 시도로 전환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박선영의 표정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저희가 순간 감정이 격해져서 정말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요. 오해예요. 저희가 아버님을 그렇게 해칠 생각은 진심으로 없었어요. 그래. 그럼 지금 내 귀에 들린 건 뭔가? 유산을 요구하고, 집을 반이라고 주장하고, 요양원을 강요한 그 말들은 다 헛소리였단 말이냐? 아버지, 미안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정말 큰 실수였어요. 우리가 눈이 뒤집혔어요. 빚 때문에. 재훈은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고 손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선영도 마지못해 재훈 옆에 쭈그려 앉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아버님 없으면 우리도 이제 정말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요. 정말 다 잊고요. 우리 잘해볼게요. 이제 와서 내가 살았기 때문에 너희가 무릎 꿇는 거지. 내가 쓰러졌다면 지금쯤 너희는 장례식 준비하고 있었겠지. 그의 말에 재훈과 선영은 고개를 더욱 깊숙이 숙였습니다. 하지만 김춘식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스마트워치를 손에 쥐고 묵묵히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이 일은 보험사에 다시 말 좀 해주세요. 우리가 착각이었다고 저희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진짜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저희 정말 이 일로 모든 게 무너질지도 몰라요. 그냥 잠깐의 욕심이었어요. 정말 아버님께 해코지할 마음은 한순간도 없었어요. 지금 그 말 다시 녹음해 두도록 하지. 내가 죽기 전까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마지막까지 지켜볼 것이다. 김춘식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 조용히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날 이후 김춘식의 집엔 더 이상 방문객이 없었습니다. 아들 재훈과 며느리 선영은 마지막으로 무릎을 꿇은 날 집을 떠났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평온은 길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김춘식은 동네 금융기관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 어르신, 혹시 김재훈 씨와의 연대보증 관계는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회생 신청이 기각되었고 개인 파산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김춘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아버지의 이름을 담보로 하려 했고 마지막 남은 신뢰마저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저렇게 가는구먼. 사람이 욕심으로 눈이 멀면 끝은 항상 비슷하지. 재우는 아버지의 보험금으로 빚을 갚을 생각이었습니다. 선영은 그 보험금을 바탕으로 카페를 인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았고 김춘식의 진술은 명확했으며 그들은 더 이상 기댈 가족도 자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김재훈 부부는 결국 법적으로 파산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고 재훈이 운영하던 작은 공방은 문을 닫았습니다. 선영은 결국 고향으로 돌아갔고 이혼을 요구했다는 소문이 마을을 돌았습니다. 나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무너지긴 해. 그래도 살아남으니 이렇게 지켜볼 수는 있구먼. 어느 날 오후 김춘식은 마당 한켠에 있는 작은 평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낡은 일기장을 펼쳐 조용히 한 줄을 적었습니다.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러나 사람이 제일 고맙다.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의 재산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남은 자산은 신탁을 통해 노인복지기금으로 기부하였습니다. 그는 가족이라는 이름에 기대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후로 김춘식은 작은 시골 마을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닭을 키우고 텃밭을 가꾸며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김 선생님이라 불렀고 아이들은 가끔씩 그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신문을 읽고 오후엔 작은 평상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평온한 노년이었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항상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림자의 이름은 가족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누군가에겐 외로워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김춘식은 알았습니다. 진짜 외로움은 수많은 사람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는 것이란 걸.